우리가 그 밸런스시트나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이 밸런스시트나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캐시 베이시스 혹은 어쿠럴 베이시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캐시 베이시스는 D가 안 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본다라고 그러면 캐시 베이시스면 캐시가 받으면 인컴이에요. 인컴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가 페이드 되면 익스펜스입니다. 그러면 돈 들어오면 인컴, 돈 나가면 익스펜스니까 D 계산하기 쉽죠. 돈 들어오는 대로 인컴으로 잡고 나가는 대로 익스펜스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아, 돈 들어오면 인컴이고 돈 나가면 익스펜스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갭 있잖아요. 갭. 지난 시간에 배우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갭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회사가 아닌 상장 회사들한테 어플라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장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인컴 익스펜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상장 회사잖아요. 상장 회사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투자를 했는데 내 투자가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 인베스트먼트하고 쉐어홀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인컴은 앨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익스펜스는 앰모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인컴하고 또 밸런스시트에 있는 에셋의 개념하고 상관이 있고, 밸런스시트에 있는 라이애빌리티의 개념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앨리스트 이만큼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제임스 펄스가 좋은 브랜드죠. 아주 비싼 브랜드고. 그런데 저 옷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저 옷을 샀는데 산 거를 연말에 실제로 옥 매출이라든지 그런 매출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40%의 매출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사 중에서 11월 달에 12월 달에 다 해먹는 거죠. 예. 그러면 11월 달에 12월 달에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근데 해계년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물건을 막 사야 돼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물건을 막 삽니다. 선물 준다고도 사고, 연말이니까 지도 한번 사보겠다고 사고. 자, 그럼 12월까지 사가지고 세일즈를 다 기록해놔요. 그런데 1월 달부터는 뭐가 일어나느냐? 리펀드하고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보통 뭐 선물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익스체인지 하잖아요. 환불도 받기도 하고 익스체인지도 하고, 자기가 샀던 거 연말에 휩쓸어가 샀는데 입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또 환불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1월 달에는 실제로 제뉴얼에는 리펀드라든지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니까 이게 안 잡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잡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잘못하게 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다 이거죠. 그걸 오버스테이티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버스테이트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갭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대비 익스펜스와 마찬가지로 세일즈가 일어났지만 세일즈에 리턴될 퍼센테이지를 일부 계산을 해가지고 인컴으로 줄여놓습니다. 인컴을. 그래서 이 앨리스트란 말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세일즈 금액이 이만큼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실제로는 200만 불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세일즈 200만 불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월 달 되면 한 5%의 리턴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럼 뭐 200만 불에 5%면 10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10만 불을 그냥 빼요. 그래서 190만 불만 잡아놓습니다. 자,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expense는 at most잖아요. at most는 아무리 많아도 이거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게 뭐냐 그러면 자, 12월 31일이 기준이잖아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그러면 여기까지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이 여기에 나간다고 치겠습니다. 1월 7일 2015년. 근데 여기까지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은 사실 여기까지의 익스펜스다 이거죠. 여기의 익스펜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잡아 올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그래서 엠모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 이상 비용이 넘지 못하게 딱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인컴은 아무리 적게 나와도 그만큼이 나오게끔 잡아놓고. 그래서 앨리스 엠모스라고 하는데 캐시 베이시스는 이런 걸 고려 안 합니다. 어차피 돈 들어오면 인컴, 돈 나가면 익스펜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긴다 이거죠.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캐노피 천막 아시죠? 어떤 거 파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해변가 같은 데나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천막 세워놓고 그 밑에서 전화기 팔고 카드 이렇게 등록받고 그렇게 하는 그 천막. 그 천막을 판매를 했는데 1년에 2천만 대를 2002년도인가 판매를 했어요. 2천만 불을. 그럼 세일즈가 2천만 불 잡혔잖아요. 근데 2003년도에 리콜이 들어와가지고 800만 불치를 리콜을 해줬습니다. 전혀 몰랐죠. 익스펜스 인컴 잡아놨는데 2003년도에 800만 불 그거 리펀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리콜이 들어오는 바람에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럼 거기에 주식을 투자해놓고 저걸 몰랐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내가 100불 주고 산 주식이 30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들은 캐시 베이시스가 아닌 어쿠럴 베이시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어쿠럴 베이시스는 캐시 베이시스하고 다르게 캐시의 흐름이 아니라 어쿠럴 베이시스의 인컴 혹은 레비뉴는 페이먼트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시점을 인컴으로 잡고 익스펜스는 페이먼트를 줘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건을 팝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는 거의 30일이나 60일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12월 15일 2014년도에 물건을 10만 불치를 월마트에 팔았다. 그러면 그리고 페이먼트는 1월 18일 2015년도에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어크룰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갭에 따라서 2014년도에 인컴으로 잡힙니다. 돈이 안 들어왔다라고 치더라도.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캐시 베이시스는 페이먼트를 받은 2015년도에 인컴으로 잡힙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나죠. 물론 길게 따져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받은 거 인컴으로 잡히는 건 똑같은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캐시 베이시스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컴 익스펜스를 잡지만 어크루얼 베이시스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에 레비뉴로 잡고 돈을 줄 오블리게이션이 생긴 시점에 익스펜스로 잡습니다. 전기세 12월 28일 2014년도에 130불 전기세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전기세 날라오면 그날 보통 페이 안 하고 2주 정도의 기간을 주잖아요. 그럼 1월 10일 2015년도에 130불이 페이드가 됐다 이거죠. 캐시 베이시스는 2015년 1월 달에 익스펜스입니다. 돈이 나가는 시점으로. 어크루얼 베이시스는 요 인보이스를 받은 시점이 익스펜스를 인식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크루얼 베이시스는 돈 받을 권리, 돈 줄 그 오블리게이션, 돈 줄 책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레비뉴 익스펜스가 잡힌다 이거죠. 근데 갭에서는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반드시 어크루얼 베이시스를 쓰라라고 되어 있고 구멍가게들은 뭘 쓰든지 상관없는데 어크루얼 베이시스가 훨씬 어렵죠. 왜냐 그러면 인컴이 발생하더라도 이 인컴 중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실현이 될 것인가, 리얼라이즈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요 개념 때문에. 아까 인컴은 엘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익스펜스는 엠보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그랬고. 캐시 베이시스, 어크루얼 베이시스. 그래서 우리는 어크루얼 베이시스를 배운다 이거죠. 자, 그럼 넘어갔고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그 어크루얼 베이시스 만약 인컴이 2만 불 받을 거 있는데 그러면 2만 불을 다 넣는 거 아니라 거기 보초 받을 게 있으면 보통 한 90%, 95% 정도를 계산을 하겠죠. 히스토리컬 그 레코드를 보는 거죠. 세일즈 중에서 얼마만큼 떼이더라. 혹은 세일즈 중에서 얼마만큼이 리펀드더라. 보통 우리가 옷가게들은 15% 정도가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거나 리펀드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자분들 잘 아시죠? 예. 구매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입어보니까 아닌 거죠. 매장에서는 이뻤는데 딱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 바로 환불. 예. 근데 그거 환불하면 우리가 직매장 같은 데는 괜찮아요. 직매장 같은 데는 어차피 다시 팔지만 백화점 같은 데들은 그거 환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공급한 벤더한테 바로 물건을 넘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이 환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백화점은 그래서 잘 받아주죠. 어차피 지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자,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에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거 데피니션을 쓰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피니션을 쓰라. 그냥 이런 거 그냥 개념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Asset의 정의, 데피니션은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s obtained or controlled by the entities as a result of past transaction or event 해가지고 future economic benefit, asset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그 liability는 그 반대죠. liability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liability의 정의는 probable sacrifice of future economic benefit. 그래서 sacrifice of asset입니다. 나중에 빚을 liability를 갚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돈을 줘야 되죠. 예.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게 asset이 주는 거죠. 그래서 sacrifice of as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ity는 asset minus liability 하면 equity죠. 그래서 우리가 equity는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거죠.
뭐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는 Recognition and Measurement Concept인데 스팍 5에 나오는 거고요. 요건 뭐 여러분들이 크게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데 요거 하나의 밑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번에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해가지고 레비뉴를 인식할 때 Realized, Realizable, Earned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레비뉴를 인식할 때는 Realized and Earned가 돼야만 레비뉴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Realized and Earned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왜 Realized는 when goods, service and other assets are converted into cash or claimed to cash. 그러니까 서비스라든지 물건이 현금으로 바뀌었거나 현금으로 바뀌기 전의 상태. 이게 accounts receivabl입니다. 현금으로 바뀌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realizable은 goods or services have been exchanged for assets that are readily convertible to cash, to claim to ca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readilly죠. 그러니까 realizable 됐다가 realized 되는 거예요. 예. 근데 realizable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realized. 실제로는 realized가 돼야 되고 ready가 되는 건 필요 없다 이거죠. realize가 돼야 되고 earned가 돼야 된다면 그랬습니다. earned는 when the entity has substantially accomplished what it must to do be entitled to the benefit. 그래서 수익 창출을 위해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되어야 됨 해가지고 우리가 레비뉴는 페이먼트를 받은 권리가 생기는 시점인데 요게 realized and earned가 됐을 경우에 레비뉴로 인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레비뉴라고 하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어쿠럴 베이시스를 때 쓰는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면 realized and earned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님이 돈을 미리 주면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은 받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켓 같은 데 가보면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가판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판대에서 1년치 선납하시면 여성중앙, 골프, 뭐 여행 이런 책자를 무료로 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1년치 돈을 냅니다. 그럼 중앙일보는 돈을 받았죠. 그러면 중앙일보가 원래 돈 받을 권리가 있었나요? 없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안 해줬으니까. 신문을 딜리버리를 해줘야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돈을 받았을 때는 레비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CPA입니다. CPA인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성금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손님이 돈 만불을 주면서 이 돈 만불만큼 서비스 해달라고 돈 만불을 미리 줬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게 아니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오블리게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미리 받는 게 레비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미리 받으면 라이어빌리티입니다. 근데 지금 레비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리얼라이즈도 돼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earned, 벌만한 짓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방금 제가 선급금도 이야기해 주는데 요거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을 겁니다. 컨사인먼트 세일. 이거 한국말로 위탁 판매입니다. 이게 위탁 판매가 뭐냐 그러면 마켓에 가면 떡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그 마켓에서 파는 떡이 마켓에서 만든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갤러리 마켓에서 낭낭 떡집에서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러면 손님한테 떡을 대신 팔아줍니다. 판 다음에 그 돈을 낭낭 떡집에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 위탁 판매는 뭐냐 그러면 지가 물건을 실제로 생산하고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라 판매만 대행해주고 거기서 커미션을 떼먹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떡이 10불이다. 그래서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 1000불을 줘야 되잖아요. 떡 100개.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돈이 1000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을 줄 때는 850불만 주겠죠. 갤러리 마켓 떡 팔아줬잖아요. 1000불 다 주면 갤러리 마켓이 팔 이유가 없죠. 자선사업도 아니고. 자, 이럴 경우 낭낭떡집은 언제가 세일즈로 인식을 하는 시점이겠습니까? 1.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떡은 옮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떡 100개를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손님이 갤러리 마켓에서 돈을 줬잖아요. 이 팔고 돈 주고 하는 이 시점이 realized and earned입니다. 그럼 이렇게 판매가 되면 돈이 안 들어왔어도 레비뉴다 이거죠. 그런데 물건이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realized 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는 실제로 얘네들이 돈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시점에 레비뉴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요 기준이 12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날 낭낭떡집에서 갤러리 마켓에서도 물건이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요건 세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realized and earned가 돼야만 레비뉴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갤러리아 마켓 손님한테 물건을 판 그 순간보다 다른 떡집에서 또 레버뉴가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갤러리아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는 수시로 그럼 낭낭에다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포스 시스템 같은 게 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알아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근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하시는 대로. 그럼 인식하는 시점. 예를 들면 얘네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든지 그 정산하는 시점에 레비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런데 보통의 큰 마켓들은 이게 포스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물건 판매하면 얼마가 팔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피겨 아웃이 되죠, 요즘은. 예.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없죠. 얘네들이 얘들한테 가르쳐 준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다든지 3일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 정산하는 시점에 레비뉴를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 자, 우리가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어트리뷰트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실 수가 없는 터라 오늘은 더블 엔트리 시스템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저널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데빗하고 크레딧을 쓰는 거예요. 데빗하고 크레딧을 쓰는데 데빗 크레딧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데빗 크레딧 할 때 에셋 라이빌리티 에퀴티 중에서 에셋은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라이빌리티 에퀴티는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가고요. 에셋이 줄어들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라이빌리티가 줄어들게 되면 데빗 자리로 에퀴티가 줄어들게 되면 데빗 자리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밸런스시트에 들어가는 어카운트죠. 우리 밸런스시트에서 에셋, 라이빌리티, 에퀴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는 어카운트, 레비뉴, 코스트 오브 굿 솔드, 그로스 프로핏, 셀링 앤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익스펜스, operating income, plus other revenue gain, minus expense loss, other expense loss.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연결해 보면 에셋은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간다 그랬죠. 원래 에셋 자리가 데빗 자리죠. 라이빌리티는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갑니다. 에퀴티도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밸런스시트 기준으로 밸런스시트의 왼쪽 편에 있는 에셋은 데빗 자리고 크레딧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널 엔트리가
간단하죠. 밸런스시트는 에셋 자리에 들어가면 에셋이 증가한 거고 에셋 반대 자리로 가면 감소하는 거예요. 에셋이. 라이빌리티 자리로 들어가면 라이빌리티 증가하는 거고 반대 자리로 가면 라이빌리티 감소하는 거고 에퀴티 자리로 들어가면 에퀴티 증가하는 거고 반대 자리로 가면 감소하는 거고. 자, 근데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밸런스시트하고 다르게 움직이죠. 자, 그런데 레비뉴부터 코스트 오브 굿솔드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넷인컴이죠. 넷인컴은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넷인컴이 쌓이면 에퀴티에 있는 리테인드 어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피겨 아웃을 하느냐? 자, 리테인드 어닝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리테인드 어닝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넷인컴이 높아져야 되죠. 얘가 높아져야 얘가 리테인드 어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넷인컴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레비뉴가 높아지거나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줄으면 넷인컴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팔거나 아니면 똑같이 팔았는데 비용이 줄거나. 예. 마찬가지로 셀링 앤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익스펜스가 줄어들면 넷인컴이 높아집니다. 아들 레비뉴 게인은 올라가면 넷인컴이 높아지는 거고 아들 익스펜스하고 로스는 떨어지면 넷인컴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리테인드 어닝을 높이는 레비뉴하고 아들 레비뉴하고 게인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이라고 그러면 에퀴티 자리 있잖아요. 크레딧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뉴하고 게인은 발생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에 간다 이거죠. 이게 넷인컴하고 상관이 있고 요게 리테인드 어닝으로 가기 때문에 리테인드 어닝은 에퀴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펜스하고 코스트 오브 굿솔드 로스는 증가하게 되면 리테인드 어닝이 줄어들고 감소하게 되면 리테인드 어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하고 반대 방향인 데빗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아시면 데빗 크레딧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널 엔트리를 연습을 해가지고 저널 엔트리를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밸런시트 같은 경우에는 에셋하고 라이빌리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데빗 자리에 들어갈지 크레딧 자리에 들어갈지를 알아가지고 저널 엔트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밸런시드 어카운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어카운트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에셋 라이빌리티 에퀴티 익스펜스하고 관련된 그 더블 엔트리 이걸 해봤는데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데빗 크레딧 저널 엔트리를 하고요. 어카운팅 사이클만 이야기를 하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팅 사이클. 혹시 박승희 씨는 그러면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건가요? 안 다녀요? 어카운팅 사이클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 생활을 조금 하시면 좋은데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데일리 트랜잭션을 장부에 쭉 기록했어요. 예. 쭉 기록한 다음에 그걸 저널 엔트리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배우신 asset, liability, equity, revenue, gain, cost of goods sold, expense, loss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revenue는 revenue대로 쭉 묶고 expense는 expense로 쭉 묶고 loss는 loss대로 묶고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트라이얼 밸런스,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요즘은 엑셀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금산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가지를 더할 게 있다 그러면 100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합계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믿고 있죠. 예. 그걸 다시 금산해 보지는 않아요. 내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지 플러스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은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계산기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못돼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밸런스가 딱 맞아지면 그때 그걸 가지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만들고 밸런스시트도 만들고 캐시플로우도 만들고 리테인드 어닝도 연말에 만들어 가지고 한 어카운팅 사이클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컴퓨터로 됐잖아요. 데일리 트랜잭션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익스펜스 입력을 하고 매일매일 트랜잭션을 입력하면 바로 다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런 거 있어요? 킥북이 대표적인 거죠. 킥북 입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인컴 익스펜스 다 하면 다 나와요.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회사 그거 없나? 회사에서는 뭐 킥북을 쓰는 데도 있고 셉을 쓰는 데도 있고 MS를 쓰는 데도 있고 많죠. 네. 그럼 그거는 그냥 매일마다 밸리션스 다 입력해야 돼요? 대부분의 어카운팅 프로그램이 데일리 트랜잭션을 입력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 기능을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안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전처럼 이거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졌죠. 저널 엔트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일즈 있으면 세일즈 판매하고 페이먼트 쓰고 물건 딜리버리 되고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만큼 복잡한 게 없어졌죠. 일하는 사람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자 저널 엔트리는 몇 번을 보시느냐 그러면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세요. 제 1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이 내용입니다. 자, 데빗, 크레딧, 이렇잖아요. 에셋이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가고 라이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가고 에퀴티가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가고요.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레미뉴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게임 증가하게 되면 크레딧 자리로, 익스펜스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로스 증가하게 되면 데빗 자리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밸런스 시트니까 밸런스 시트에 있는 그대로만 기록을 하면 되고 밑에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게 잡는 거죠. 이거는 넷 인컴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리테인드 어닝하고 같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널 엔트리에 보시면 세일즈 어카운트 리시버블 캐시 리시드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한 대를 손님한테 1000불에 팝니다. 외상으로. 그럼 세일즈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널 엔트리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1000불 세일즈 1000불이다 이거죠. 자,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에셋이죠. 돈 받을 권리가 늘어났으니까 데빗자리로 간다 이거죠. 약간 쌀쌀해지는 것 같아서 끌려고 그랬는데 리모컨이 없네요. 뭐요? 아, 에어컨이요. 아, 네. 그 다음에 손님이 500불을 갚았습니다. 돈을 500불씩 갚잖아요. 그러면 AR이 줄겠죠. 캐시가 500불 들어가고 AR이 500불 줍니다. 자, 에셋이 늘어났죠. 에셋이 줄었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500불 크레딧 자리에 갔다는 거는 500불만큼 줄었다. 즉 돈 받을 권리가 500불만큼 떨어진 거고 그 대신에 돈을 받았잖아요. 예. 세 번째, 나머지 500불을 또 갚았습니다. 그럼 캐시가 500불 들어오고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500불 줄죠. 그러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다 없어졌죠.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널 엔트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캐시 1000, 세일즈 1000. 자, 세일즈는 레비뉴죠. 레비뉴 크레딧 자리에 갔으니까 늘어난 거 맞고, 캐시 에셋이죠. 데빗 자리에 갔으니까 늘어난 거 맞고. 그 다음에 purchase payable은 컴퓨터 한 대를 팔기 위해서 500불의 인벤토리를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인벤토리를 500불 주고 구입하는데 외상으로 구입해가지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500불이죠. 자,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라이어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어빌리티는 늘어났죠. 외상으로 구매를 했으니까. 그 대신 물건은 나한테 들어왔는데 에셋이죠. 에셋이 늘어났으니까 데빗 자리로 가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 물건 외상으로 샀으니까 돈을 갚게 됩니다. 그럼 돈을 갚으면 저널 엔트리가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갚고 빚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데빗 자리에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500불 줄고 캐시가 500불 줄고 이런 저널 엔트리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 그거 저널 엔트리를 해라는 말 있으니까. 예, 오디세. 왜 오디세 나오냐 그러면 오디시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어카운팅, 파이낸셜 어카운팅에 따라서 한 거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걸 찾아내가지고 어저스팅을 해라 그러거든요. 예, 어저스팅 할 때 저널 엔트리. 자, 예를 들면 원래 AR 100, 캐시 100. 어카운트 100, 세일즈 100 이렇게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세일즈가 100이 아니라 세일즈가 80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카운트 리시버블도 20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저널 엔트리.
어저스팅 전월 엔트리 해라 그러면 세일즈 줄이면 되죠. 세일즈 20만큼 줄이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20만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전월 엔트리를 한다 이거죠. 20만큼. 그래서 어저스팅 전월 엔트리가 시험 문제 나오죠. 일반적인 전월 엔트리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 세일즈가 발생했는데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물건이 나갔을 경우 요거는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500 인벤토리가 500입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인벤토리인 상태고요. 물건이 팔려 나가면서 코스트 오브 굿솔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벤토리가 500불만큼 줄면서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500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저널 엔트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코스트 오브 굿솔드의 상대적인 계정은 인벤토리다. 그 다음에 전기세 청구서를 100불 받는 경우. 청구서를 받았죠. 그럼 전기세 100불을 지불한 경우. 첫 번째, 전기세를 받으면 이렇게 저널 엔트리한 거죠. 유틸리티 익스펜스 백, 어카운트 페이어블 백. 전기세가 나왔는데 익스펜스 늘어났으니까 데빗 자리 가는 거 맞죠? 돈 갚아야 될 돈 라이빌리티 늘어났으니까 크레딧 자리 가는 거 맞죠? 그런데 돈을 100불을 냈습니다. 전기세를. 그때 저널 엔트리. 이렇게 저널 엔트리. 자, 마지막으로 책상을 500불에 샀다가 1000불에 파는 경우, 책상을 1000불에 샀다가 500불에 파는 경우, 500불에 샀다가 1000불에 팔면 이득을 본 거고 개인이고 1000불에 샀다가 500불에 팔면 로스인 거죠. 그래서 데스크를 500불 주고 샀던 걸 팔다가 1000불에 파는 경우 자, 요거 조금 복잡한데 내가 데스크를 팔게 되면 내 에셋이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에 받을 돈이 1000불이 생겼죠. 근데 500불짜리를 1000불에 팔았으니까 얘하고 맞아야 되죠. 얘 합하고. 그래서 여기 500불이 들어간 거예요. 자, 반대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500불. 그런데 데스크를 1000불짜리를 내주게 되면 여기에 비죠. 로스가 500불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널 엔트리를 이렇게 하는 거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저널 엔트리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연습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15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16, 17, 18, 18은 그때 설명해드렸고 15, 16, 17은 코카콜라 회사하고 सब시디어리 코카콜라하고 그 सब시디어리의 콘솔리데이티드 밸런시트입니다. 그래서 언오디티드는 아직 감사하기 전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코카콜라 컴퍼니하고 सब시디어리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만든 밸런시트예요. 계열사. 그 옛날에는 모기업 있고 자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업은
가장 지주가 되는 주인회사고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현대가 있으면 현대 안에 현대자동차, 현대물산,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현대라고 하는 현대그룹은 모회사, 페런트 컴퍼니라고 부르고요.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현대물산,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자회사라고 해야 subsidiary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걸 합쳐가지고 계열사들은 합쳐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에셋에 보시면 current 에셋에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6,816밀리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터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쇼텀 인베스트먼트 한 거예요. 그게 263밀리언. 그래도 어카운트 리시버블에다가 얼라운스 못 받을 걸 뺀 게 3,139불. 근데 이게 컨덴스도 돼 있기 때문에 얼마가 얼라운스 금액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노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노트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인벤토리. 회사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이드 익스펜스하고 아들 에셋. 그래서 크런 에셋이 14713밀리언이고요. 여기 있는 인베스트먼트는 롱텀 인베스트먼트예요. 왜냐면 크런 에셋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난 크런 에셋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트먼트는 롱텀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금액 쭉 합친 게 5757밀리언이라고 밑에 쭉 나와 있고요. 토탈 인베스트먼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에셋에 PPN이 1793. 그 다음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굿윌. 그 다음에 아들 인텐지블 에셋 2384를 더해가지고 토탈 에셋이 43103입니다. 그러면 토탈 라이빌리티하고 에퀴티를 더한 것도 당연히 43103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에 accounts payable, loan and note payable. loan and note payable은 통상적으로 current liability가 아닌데 current portion이 있을 경우에는 current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 다음에 long-term debt의 current maturity 460일. 그 다음에 tax payable이 356인데 accrued income tax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non-current liability 5017. deferred income tax 나중에 DTA, DTL 이런 거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에서 배우시는 그 deferred income tax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share owners equity가 있죠. 그 다음에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이 share owners equity 중에서 트레저리 스탁, 에코스 트레저리 스탁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탁이에요. 회사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그 다음에 equity attributable to shareholder of Coca-Cola Company 20712 equity attributable to non-controlling interest 합쳐가지고 total equity 나오고 그래서 total liability equity는 에셋하고 똑같아야 정상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income statement. income statement에 net operating revenue라고 하는 net operating revenue는 레비뉴에서 리턴하고 얼라운스 대를 다 뺀 거예요. 거기에다가 cost of goods sold를 빼면 gross profit이 나오고요. 4579. 그 다음에 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se하고 다른 조그만 차지를 빼게 되면 operating income 나오고요. operating income에다가 interest income, interest expense, 뭐 equity income, other income 이런 거 다 빼면 income before income tax가 1815, income tax가 456 빼고 나면 net income이 1359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숫자죠. 1359. 컨솔리데이션 net income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net income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회사에서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왜? 분기마다도 하고 매년마다도 하고. 우리 회사 하는 건가요? 설마요. CP 오피스 어떤 CP 오피스 쓰세요? 아, 그럼 CP 오피스 우리 대신 해주는 거겠죠? 네. 회사 어카운팅 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주고 리포트를 뽑아가요. 보통 CFO 오피스에서. 회사에서 못 뽑으면 자기들이 리포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니까 분명히 있죠. 원래는 그런 서비스들은 보통 한 달마다 한 번씩 해주죠. 페이로만 해주자. 페이롤만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세 가지 액티비티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베스팅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파이낸싱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회사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베스팅 액티비티는 회사가 그 스탁 같은 거를 어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거나 들어왔던 거를 보는 건데 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죠. 돈이 나갔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면 내 돈이 줄어들잖아요. 인베스팅을 하게 되면. 근데 이윤이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이윤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윤 들어오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나가는 게 더 돈이 많죠. 인베스팅 액티비티가. 나가는 건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씩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파이낸싱 액티비티는 반드를 이슈하거나 스탁을 이슈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밸런스 맨 밑에 보시면 밸런스 앳 이어 엔드가 6,816이잖아요. 6816. 이 6816이 아까 밸런시트 한번 보세요. 밸런시트. 밸런시트 캐시가 6816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캐시가 6816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그 6816이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인베스팅 액티비티, 파이낸싱 액티비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나와서 캐시 이만큼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커런트 캐시, 캐시 커런트, 현재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분기면 분기 동안 했던 걸 합계가 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동안 그 왔다 갔다 했던 걸 다 보여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부터 질문을 하세요.